안녕하십니까. 이번에 AI 기술과 특허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P&K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임종승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AI 기술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은 지적 활동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최근에 기계학습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서 이 AI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공지능망, 그리고 심층학습, 딥러닝이라 하죠. 딥러닝 형태로 이제 기계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그 AI 기술에 대한 응용 분야가 매우 확장되고 있고,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산업계에 이제 확산이 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AI 기계학습이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AI 기계학습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사실 이제 AI 기술, AI 기계학습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되게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들이 많지만 기준은, 특허청의 입장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AI 기계학습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관여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의 실시간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에 따른 데이터의 일반화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인간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이 AI 기계학습은 네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도학습은 데이터셋을 주고 데이터셋의 정답이 레이블까지 다 부착을 해서 제공을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 정답까지는 제공하지 않고 군집화, 클러스터링이죠. 군집화 등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셋만 주면 데이터셋에서 추가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학습 모델이고, 준지도 학습은 일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레이블을 제공을 하는 것. 그리고 강화 학습은 특정 모델, 에이전트라고 하는 모델이 정책을 수립해서 활동을 한 다음에 계속 이제 학습하고 돌리면서 그 기존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반복 이제 수정해서 결국엔 최적의 정책을 수립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최적의 정책으로 계속 학습하고 뭔가 결과를 낸다 라는 이제 그런 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부터 강화학습까지 계속 이제 뭔가 발전되는 방향의 이제 분류고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인간적인 거, 그리고 강화학습은 좀 더 자동화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의 실시간 여부입니다. 실시간 여부에 따라서 온라인 학습, 배치 학습 이렇게 나눠집니다. 온라인 학습은 그냥 모델이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배치 학습은 미리 확보된 이제 훈련용 데이터만으로 이제 활용해서 학습이 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의 일반화 정도에 따라서 사례 기반 학습, 그리고 모델 기반 학습,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례 기반 학습은 기존에 확보된 사례와의 비교만 통해서 학습을 해 나가는 거고, 그 반면에 모델 기반 학습은 사례와의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모델에다가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출력 데이터를 뽑는 식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기반 학습은 결국에 나중에 모델이 완성이 되면은 기존에 사용됐던 사례 데이터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델 자체적으로 뭔가 학습과 검증, 그리고 결과까지, 예측까지 하는 형태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AI 기술이었고, 이제 요거를 특허로 가져오면은 이제 AI 발명에 대한 종류, 특허 분류가 됩니다. 특허의 대상은 이제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은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기술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기술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고 실현 가능하고 해야 되지만,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서 말하는 기술적 사상은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어느 정도 컨셉,
컨셉만 보여주고 이 보여준 컨셉을 보는 사람이 실시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특허의 대상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AI 발명을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많지만 그냥 제일 간단하고 가장 명확하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AI 학습 모델링 발명 그리고 AI 응용 발명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고 AI 학습 모델링 발명은 결국에 이 학습 모델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에 대한 특징이 있는 발명입니다. 그리고 AI 응용 발명은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그리고 구축되어 있는 AI 모델을 새로운 기술 분야, 어떤 분야에 적용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 분야에 적용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AI를 도입하지 않았던 기술 분야, 산업 분야였는데 이 특정 AI 모델을 적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가 발휘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특징으로서 특허에 대한 발명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특허 등록도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발명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특허청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모든 특허 출원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술 분류 부서로 배당이 돼서 그 기술 분류가 됩니다.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특허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특허 출원이 기재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느냐를 그 분류 전문 심사관이 보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AI 기술은 G06N, G06Q, G06K 요 세 개에 일단은 분류가 되고요. 요게 이제 계산 모델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처리 시스템, 그리고 인식을 위한 방법 배열이죠. 그래서 이 학습 모델 자체에 대한 거는 G06N, G06Q, G06K까지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H04N, A61B가 있는데 H04N은 통신이고 화상통신, A61B는 의료 쪽 진단수술, 식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H04N부터는 응용 분야가 어떤 기술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모델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 G 코드는 그대로 포함이 되고 여기서 응용 분야가 통신이다. 그러면 H04N이 부가적으로 붙고 그 다음에 의료 쪽이다. 그러면 A61B가 붙는 식으로 이제 응용 분야에 대한 분류가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부터 AI 기술에 대한 특허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특허 등록 요건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특허법을 보면은 특허 등록 요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AI 기술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그리고 중요한 요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명세서 기재 요건, 그리고 두 번째가 진보성 요건, 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명세서 기재 요건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특허 문헌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특허 명세서에 우리가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술을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서 이제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재를 할 때는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AI 분야의 그냥 연구원이나 그런 이제 일반적인 통상의 지식을 가진 그 기술자가 이 특허 명세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나도 만들 수 있겠구나. 나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수준으로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명세서 기재 요건이고, 요게 이제 사실은 가장 사실 특허 제도에서 중요한데, 특허권이라는 거는 기술을 공개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그 대가로 주어지는 이제 독점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권자는 기술을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기술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그냥 나만 실시할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조금 두리뭉실 이렇게 작성을 해버리면 그거는 기술 공개, 실질적인 기술 공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세서 기재 요건을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또 등록 요건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이제 명세서를 쓸 때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참고 문헌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성 요건입니다. 사실 명세서 기재 요건은 상세하게 적으면 돼요. 적으면은 이제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요건인데, 두 번째 진보성 요건은 실질적으로 요 해당 기술이 특허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질 때 판단이 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29조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진보성 요건만 제가 이 슬라이드에 담긴 했는데 29조 1항은 신규성 요건이에요. 1항은 신규성, 2항은 진보성. 이 두 가지 요건을 당연히 만족을 해야 특허 등록이 되는 거고, 그럼 먼저 그냥 신규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성 요건은 기존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면은 특허 등록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끝이고요. 두 번째 진보성 요건은 기존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공개됐던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그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이 출원 발명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냐, 도출될 수 있는 것이면 진보성 요건 흠결, 도출될 수 없는 것이면 오케이, 도출되는 거면은 진보성 요건 흠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발명에 대한 심사는 이 신규성, 진보성으로 문제가 되는데, 사실 특허 출원할 때 신규성은 다 검토를 하고 이제 출원합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에 없었으면 없었던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진보성 요건, 기존에 있었던 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생각했을 때 용의 도출이 가능할 거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관련 기술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검토하고 해야지 이런 이 진보성 그 수준에 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특허 받은 사례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도 5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 그 사례들이 어떻게 진보성을 받았는지, 어떻게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AI 기술의 특허 확보 방안에서 중요한 등록 요건 2가지입니다. 명세서 기재 요건, 그리고 진보성 요건. 자, 지금부터 이제 AI 발명 심사 사례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사례 5개는 이제 제가 추려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특허청에서 AI 기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쪽을 전문으로 심사하시는 심사관께서 내부 자료로 이제 만드신 심사 사례들, 그리고 심사 사례에 대한 판단 이유,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제가 참고로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관께서는 특허청 심사를 하면서 AI 쪽이나 뭐 컴퓨터 프로그램 쪽이나 계속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면서 논문도 많이 내시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료가 좋고 오늘도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참고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총 5가지 사례인데 이 대표 케이스입니다. 심사관이 선택한 대표 케이스 5개입니다. 첫 번째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주택의 온도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아까 특허법 42조 사망 1호조 명세서 기재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서 특허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1로서 명세서 기재 요건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도시교통 속도 예측 시스템, 그리고 로봇 청소기 제어 방법, 실시간 용접 품질 검사 장치, 기계학습에 기초한 골 연령 판독 장치, 이 4개 사례는 다
진보성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이제 섞여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사례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주택의 온도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어 시스템, 이 본 발명의 명세서의 각 항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특허 명세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청구항이라는 항목이 있고 발명의 설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청구항 항목은 이 출원인, 발명자가 권리를 얻고자 하는 부분을 간결하게 기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은 이 발명자가 어떤 내용에 대한 권리를 원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이제 간결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발명의 설명은 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좀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풍부하게 늘려가지고 써놓은 상세한 설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구항 부분을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면은 발명의 설명까지 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뭔가 이 명세서 파악이 되고 명세서를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 발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같이 청구하면 보시죠. 그 기계학습을 이용한 온도 자동 제어 시스템인데 먼저 저장부가 있습니다. 저장부는 과거의 기상 정보랑 과거의 주택 온도 제어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 모델 생성부가 있습니다. 학습 모델 생성부는 저장부에 저장된 이런 기상 정보 그리고 주택 온도 제어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생성하는 그런 모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부가 있는데 수집부는 현재 기상청 서버로부터 현재의 기상 정보를 수집해 오는 수집부입니다. 그리고 출력부는 이 기상청 서버로부터 수집한 현재 기상 정보를 입력 데이터로 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예측되는 주택의 온도 자동 제어 정보를 출력을 하는 출력부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본 발명의 이 목적에 따라서 이 기계학습 모델이 돌아가도록 필수적인 구성으로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학습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청구항에서 학습 데이터는 온도, 습도, 풍속, 울량, 미세먼지, 농도 정보 요 4가지 3, 4, 5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발명의 설명을 보면은 이 5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보시면 온도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 가지고 출력 데이터를 출력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습도 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풍속, 울량, 미세먼지, 농도 정보에 대한 내용은 발명의 설명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심사관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심사관은 그런 이제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기상 정보 학습 데이터에 대해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명세서 기재 요건 불충족이란 결론을 내려서 특허 거절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설시를 한 게 일부 입력 데이터, 온도, 습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입력 데이터, 풍속, 울량, 미세먼지, 농도 정보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런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 온도 자동 제어 정보, 그 출력 데이터 사이에 상관관계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는 있지만 다른 데이터는 없다. 그렇지만 없는 데이터 중에 풍속이랑 울량 정보랑 온도 제어 정보 간의 상관관계는 뭐 없지만 이 출원 시점의 기술 상식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추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 심사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랑 주택의 온도라는 이제 출력 데이터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출원 상식, 그 기술 상식으로 추정되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은 명세서를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특허 거절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랑 온도 자동 제어 정보 데이터 이 사이에 상관관계가만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피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거절된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 교통 속도 예측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 요새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ITS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의 환경 변수들을 고려해서 그 구간별로 도로의 교통 속도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때 이제 기계학습 모델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청구항을 좀 살펴보면은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제 기계학습 모델에 의해서 결과값이 예측되는 그 필수 구성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통량 변화, 지리 정보 이런 환경 정보들을 과거에 이제 기록 정보를 추출한 정보 추출부, 그 다음에 추출된 과거 기록 정보에 따라서 도로 패턴 벡터 생성한 다음에 그 ANN, 여기서는 인공지능 네트워크죠. ANN 학습을 수행하는 모델 구성부, 이 학습 모델을 만드는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N, 그러니까 구성된 ANN 모델을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 넣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각 구간의 평균 속도를 예측하는 교통 예측부, 이렇게 해서 정보 추출부, 모델 구성부, 교통 예측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모델 구성부를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모델 구성부는 일단 입력 패턴 벡터를 생성을 하는데 입력 패턴 벡터 데이터 셋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군집화를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군집화 적용을 한 다음에 유사 패턴의 데이터 군집을 나눠서 클러스터를 추정하고 그 추정된 클러스터의 범위를 생성하는 데이터 분할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옆에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도로 차선의 수, 뭐 속도, 시간대별 교통량, 기상 상황,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이제 환경 변수에 따라서 뭐 이런 도로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도로들의 이런 환경 변수를 기준으로 이 클러스터링을 한 겁니다. 군집화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개의 클러스터를 이제 분류를 하고 그 클러스터에서 추출되는 입력 데이터마다 이 개별적으로 ANN 학습을 돌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항 1은 이 일반적인 교통 예측 시스템에 더해서 클러스터링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개별적인 ANN 학습 기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제 특허 출원이 됐고 심사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심사관은 이제 유사한 선행 발명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게 인용 발명이라고 해서 이런 요일 정보, 시간 정보, 그리고 이런 이제 뭐 마찬가지로 환경 정보를 기초로 해서 신경망 알고리즘을 돌린 다음에 정체 구간을 그리고 교통량을 예측한다라는 기술에 대한 발명이에요. 그래서 요 발명을 가지고 왔지만 요거랑 우리 본 발명은 기술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심사관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보성이 있다. 그래서 특허가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조금 보시면 요게 이제 심사관들이 다 설시를 한 겁니다. 이 본 발명이랑 인용 발명 모두 이 교통량 정보, 기상 정보 이런 환경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평균 속도, 교통량, 그리고 정체 구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발명 모두 목적까지 동일하다. 그치만 우리 본 발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데이터를 이제 그런 환경 변수에 따라서 군집화를 하고 그 군집화된
구역마다 개별적으로 로컬 ANN 학습을 수행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근데 이런 차이점은 이 인용 발명으로부터 용의 도출 가능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의 도출 가능한 게 아니어서 일단 구성의 차별점이 충분히 있고, 두 번째로 효과 측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군집화를 해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그 특정 구간의 정체 그리고 교통량, 평균 속도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신뢰 있게 예측할 수 있는 효과, 새로운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클러스터링한 내용 그리고 개별적으로 ANN 학습 돌리는 거, 그거 두 개에 대해서 인용 발명이랑 구성이 다르다, 그리고 차별된 효과까지 있다, 이 두 개를 인정을 해서 진보성 오케이, 그래서 특허 등록까지 이제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로봇 청소기의 제어 방법입니다. 이 로봇 청소기 아시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이제 놔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자기 원위치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이 경로를 그때그때 재설정하는데 이때 AI 기술을 이제 이용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첫 번째로 이제 로봇 청소기가 영역을 주행하면서 주변 영상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집된 주변 영상들이랑 그리고 그 영상에 대응되는 영역 식별자를 설정해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생성하는 단계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CNN 학습을 한다. 그리고 청소 동작을 활성화하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여기서부터 예측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주변 영상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획득된 주변 영상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영역 식별자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역 식별자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이 경로를 재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발표하는 이 시점에서는 뭔가 조금 종래의 기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술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청구항 2가 또 있어요.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항은 여러 개를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항마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항마다 만약에 나중에 등록이 되면은 별도의 이제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서는 청구항을 1이랑 2 이렇게 나눠서 이제 기재를 했고, 보시면 청구항 1에서는 넓은 권리 범위로 기재를 했고, 청구항 2에서는 조금 권리 범위를 좁혀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구항 2를 보시면 청구항 1에 있어서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청구항 1의 모든 구성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구항 1 구성을 포함하고 그 외에 이러한 특징이 이제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로봇 청소기가 이제 배터리 충전을 하는 충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충전하는 지점, 충전 영역을 지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주행 경로를 재설정할 때는 로봇 청소기가 현재 자기 배터리 잔량을 측정을 한 다음에 배터리 잔량이 임계치 이하면은 충전 영역으로 가는 것으로 주행 경로를 재설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특허성이 있는 부분인데, 배터리 잔량이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청소 영역 그리고 청소 영역별로 수집되어 있는 평균 배터리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개의 청소 영역을 거쳐서 이제 충전 영역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도록 주행 경로를 재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 영역 6 부분에 청소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기가 영역 6에서 바로 충전 영역, 이 영역 0, 충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을 봅니다. 배터리 잔량을 보면 옆에 표에서 15%라고 돼 있죠. 그러면 15%면 전체 다 청소하고 돌아갈 수는 없어도 영역 2, 영역 2를 거쳐서 영역 2, 영역 1은 청소하고
충전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기는 영역 2, 영역 1로 이를 거쳐서 충전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경로를 재설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발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관이 심사할 때 본발명의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랑 진짜 동일한 발명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발명이 있으면 그걸 인용 발명으로 갖고 오는 거고, 없다고 하면은 최대한 그 본발명이랑 유사한 발명을 인용 발명으로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심사관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주행 청소기의 주행 제어 방법인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다 동일합니다. 이 본발명이랑 동일한데 다른 점은 여기서는 ANN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CNN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ANN을 사용했다. 그래서 결론은 심사관은 청구항 1발명에 대해서는 진보성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ANN을 사용 안 하고 그냥 굳이 CNN을 사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청구항 2발명은 그 배터리 잔량을 고려한 경로 재설정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성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공통점, 심사관이 설치한 내용 중에 공통점은 이런 시각적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로봇 청소기의 경로를 이제 제어한다 라는 목적은 다 동일하다. 그리고 뭐 일정한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 데이터 그리고 청소기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촬영한 그런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경로를 다시 재설정하는 그런 구성들까지 다 동일하다. 청구항 1발명은. 하지만 청구항 1발명, 우리 본발명은 CNN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인용발명은 ANN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르다.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ANN을 CNN으로 대체하는 거는 너무 쉽고 그냥 심사관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뭐 더 나은 효과, 더 새로운 효과, 더 나은 현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없다 라고 해서 구성도 별반 차이가 없고 청구항 1발명에 대해서 효과도 뭐 특이한 거 없고 그렇게 해서 진보성 2반, 진보성 없다 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청구항 2발명에 대해서는 배터리 잔량 데이터를 추가로 고려를 하고 있고 주행 경로 재설정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구성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인용 발명에 게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구성들이다 라고 해서 구성의 차별점을 인정을 하면서 진보성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한마디 얘기를 한 게 구성의 차별점 뿐만 아니라 이런 차별된 구성을 통해서 로봇 청소기가 청소만 하다가 다시 충전 영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인용 발명에선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효과까지 인정을 해서 여기서는 진보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례 3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사례 4를 보겠습니다. 사례 4는 이제 실시간 용접 품질 검사 장치에 대한 겁니다. 바로 보시면은 용접기에 의해서 용접이 수행되는 용접 비드의 표면에다가 레이저를 조사를 하고 그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영상 신호로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영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상 신호로부터 용접 비드 형상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드 형상으로부터 특징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돌려가지고 용접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품질 판단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량 여부를 판단한 결과 용접이 정상이면은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접기 위치를 이동시키고 불량이면은 바로 중단을 시킨다 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특징 데이터는 용접 비드의 골과 언덕 간의 너비, 그리고 용접 비드의 골 각도, 그리고 용접 비드의 골 곡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심사관이 인용 발명을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인용 발명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잘 찾아왔습니다. 용접 비드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레이저 조사에서 반사되는 영상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징 데이터로 용접 비드 이미지의 형태랑 색상만 고려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골 언덕 너비 그리고 각도 이런 곡률들을 고려하죠. 근데 좀 고려하는 학습 데이터, 특징 데이터가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치만 하나 더 찾아온 인용 발명 2. 그러니까 심사관도 알고 있었겠죠. 인용 발명 2를 가지고 왔는데 몇 개 없네. 그래서 이제 더 찾아보니까 인용 발명 2에 게시된 내용을 보니까 이 용접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데이터로는 이 뭐 용접 대상 모재 간 높이차, 용접 비드의 뭐 골 깊이, 용접 비드의 언덕 높이, 골과 언덕 간 너비, 아까 청광에 있었던 거죠. 골 각도, 곡률, 그리고 너비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기재가 인용 발명 2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은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는 인용 발명 1, 그리고 구체적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용 발명 2, 요 두 개를 가지고 오면서 이 두 개의 결합에 의해서 본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서 결국에 청구항 1 발명이랑 우리 인용 발명 1은 그 용접 공정을 이렇게 개선해서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목적 동일하죠. 그리고 비드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영상 신호로부터 형상을 측정하고 그 특징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기계학습을 돌려서 결과값을 낸다라는 점에서 구성도 동일해요. 하지만 인용 발명 1은 학습 데이터로서 용접 비드 이미지의 형태 그리고 색상에 한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청구항 1 발명이랑 인용 발명 1은 학습 데이터 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인용 발명 2를 찾아냈는데 인용 발명 2에 구체적인 측정 데이터,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 측정 데이터가 다 게시가 돼 있더라. 그러면 요거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 발명 2에서 게시된 이런 측정 데이터를 인용 발명 1의 학습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다.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그 양 발명 간의 효과의 차이점은 없겠죠. 그래서 기대되는 현저한 효과의 차이도 없다. 라고 해서 이 사례에서는 구성 다르고 효과도 차이 없다. 라고 해서 진보성 인정 안 됨.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 특별할 거는 없죠. 특별할 건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심사관이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심사관은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감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5번째 사례는 기계학습에 기초한 골 연령 판독 장치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골 영상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된 영상에서 이 관심 영역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추출한 관심 영역에서 그 영역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CNN을 돌려가지고 골 등급을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골 등급을 이용해서 골 연령을 판단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권리 범위가 넓죠. 근데 역시나 청구항 2가 더 있습니다. 청구항 2를 더 보면은 청구항 1에서는 이제 관심 영역 하나만 추출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1 관심 영역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제1 관심 영역에서 복수의 제2 관심 영역을 한 번 더 추출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제2 관심 영역을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 첫 번째로 제1 관심 영역에서 합성 곱층을 통해서 특징 맵을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징 맵에다가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적용을 해서 특징 벡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특징 벡터를 이용해서 제2 관심 영역으로 선정할 후보 영역들의 위치와 크기를 이제 산출을 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스코어링을 해서 점수를 낸 다음에 그 점수를 기초로 최종 제2 관심 영역을 추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좀 되게 디테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옆에 이 도면에 이제 청구항 2발명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이 영상, 고일 영상에서 제1관심 영역 추출, 그리고 제2관심 영역 추출, 그 다음에 고일 등급을 분류한 다음에 연령 판독. 이렇게 이루어진 발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사관이 또 선행 발명들 중에 인용 발명을 찾아왔습니다. 이 인용 발명 1은 뼈 나이 측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고일 영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등급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을 한다. 전체적인 컨셉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CNN이 아니라 SVM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근거 있게 거절을 하려고 심사관이 인용 발명 2까지 이제 인용을 해왔습니다. 인용 발명 2는 사실 고일 영상에 대한 그 시스템은 기술은 아닌데 조금 도메인을 넓혀서 의료 영상 판독에 대한 기술입니다. 근데 의료 영상 판독을 할 때 CNN을 활용을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용 발명 1은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한데 SVM을 이용했다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 그치만 이 고일 영상 도메인이 속하는 의료 영상 기술에 대한 그 기존 발명에 CNN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고 왔고 결론은 청구항 1발명, 인용 발명 1이랑 2 결합에 의해서 요거 진보성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청구항 2발명의 그 제2 관심 영역 추출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거에 대해서는 진보성 인정한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명의 목적이 이제 인용 발명 1이랑 청구항 1발명은 동일한데 SVM 그리고 CNN 요게 그러니까 채택한 이 모델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이 다르지만 심사관은 인용 발명 2에 뭐 CNN 모델을 이용한 의료 영상 예측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건 통상의 기술자는 이 인용 발명 1에다가 CNN 이렇게 채택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구성에 큰 차별점 없고 효과에도 현저한 차이 없다라고 해서 청구항 1발명을 이제 탈락을 시킨 거고요. 다만 청구항 2발명에 대해서는 제2 관심 영역 추출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이런 이제 구체적인 구성이 다 청구항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2 관심 영역 영상을 추출해서 이를 CNN 돌려가지고 연령을 판독하는 이런 구체적인 구성까지 인용 발명 1 및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두 번째 관심 영역 추출을 해서 이를 이용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고일 연령 판독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인정을 해서 효과 부분도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구성 다르고 그 다른 구성으로 인한 차별된 효과가 있다, 현저한 효과 있다, 새로운 효과 있다 라고 해서 요거는 진보성을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 다섯 개의 사례를 봤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 첫 번째 사례 봤죠? 첫 번째 사례에서 이 종래 기상 데이터랑 이 결과값이 온도 제어 정보 상호 간에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상관관계는 이 출원 시점의 기술 상식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추정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명세서 기재 불비, 명세서 기재 요건 불충족으로 해가지고 거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를 해보면 결국에 이 명세서 기재 요건 관련해서는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학습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형성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학습 데이터를 특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학습 데이터 상호간 그리고 학습 데이터랑 결과 데이터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학습용 모델 그리고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건지에 대한 기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학습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기재한 이러한 학습 방법에 의해서 이 본 발명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학습 모델이 원활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점, 요것들에 대해서 이 이상 네 가지죠.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명세서에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보성 요건입니다. 진보성 요건은 이제 우리 사례들을 쭉 봤잖아요. 그럼 사례들 봤는데 결국에 학습 데이터랑 학습 모델의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 차이도 없었던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학습 모델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냥 용의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효과 차이 없었다. 이런 경우에도 진보성이 부정됐습니다. 사례에서. 그치만 이제 학습 데이터랑 모델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진보성 긍정, 진보성 인정됐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는 동일했지만 인용 발명이랑 학습 모델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차별된 학습 모델에 의해서 효과가 달랐다. 라는 거는 진보성이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결국에 특허청에서 AI 기술에 대한 심사를 할 때 학습 데이터랑 학습 모델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학습 데이터, 학습 모델 이거는 이제 구성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구성의 차별점도 중요하지만 그 차별된 구성에 의한 거겠죠. 결국에 그런 이제 그런 구성에 의한 효과 차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출원 발명, 본 발명이랑 인용 발명을 서로 비교를 할 때 예상되는 효과에 새로운 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좀 양적으로 현저한 그런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궁극적으로 이제 보고 결국에 그 효과의 차이 유무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진보성 인정, 불인정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성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학습 모델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말 기존에 있었던 그냥 그 기존 모델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이런 AI 응용 발명인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허청에서. 그 응용 분야가 새로운 응용 분야고 새로운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보성을 오케이 해줘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AI 기존의 모델을 가지고 오는 응용 특허 발명인 경우에는 그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가타부타 이제 쓸 필요는 없고, 그 응용 분야가 얼마나 새로운 건지, 그리고 이런 새로운 분야에 기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효과, 현저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청구항을 작성을 하면은 좀 더 이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